지역의료가 무너짐에 있어서 저도 일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다 진료하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에 와서 진료하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물론 이제 지역에서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오지 마세요라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알아보고 찾아서 왔어요. 이러면 마치 제가 잘난 것처럼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막 기뻐하며 환자분들을 보곤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 지역 의료가 서서히 망가지는데 일조한 게 아닌가 해서 나도 한몫했구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거는 소아과 의사 수가 아니고 소아과 의사가 소아 진료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콩팥이 아픈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아이들도 콩팥이 아픈가 이런 질문을 제가 흔히 받는데요. 콩팥이 아픈 아이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 소변검사를 해서 소변검사 이상, 신장질환 의심 이런 걸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대개의 경우 95% 이상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변검사 이상이고, 이분들은 환자는 아니십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뵙지만 그런 환자분들 이제 괜찮습니다. 안심시켜 드리고 보내드리고요. 제가 주로 보는 환자분들은 콩팥이 정말 아픈 아이들이죠. 콩팥이 아픈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런 말하자면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중간에 뭐 감염이나 또는 다른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뭐 면역학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콩팥이 아파지기 시작해서 많지는 않지만 결국 콩팥 기능을 완전히 잃고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거나 콩팥 이식까지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주로 저의 말하자면 고객입니다. 7년 전인가요? 하여간 이대 목동병원 그 사태부터 시작해서 소아과는 가면 안 되는 과가 됐어요. 그래서 소아과를 정말 하고 싶어서 소아과를 전공하고자 했던 청년들이 소아과 수련을 받다 보면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들, 가족들, 이제 배우자들한테 너 정말 소아과 할 거야? 어쩌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돈 못 벌고 소송 걸리면 누구는 소송 비용이 39억이란가 그걸 최근에 봤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소송을 대비를 해야 되고 한다고 하여서 소아과가 정말 기피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없고, 그러니까 전공의가 없으니까 대학 교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환자를 보낼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을 떠나는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애들을 졸업시켰지만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 소아과 의사가 당직도 쓰고 하면서 아기를 키우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을 원망할 수도 없고, 이 시스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난감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었었습니다. (1차) 소아과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부족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구 대비 소아과 전문의 수는 소위 말하는 OECD에 비해서 많거든요.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아과 의사 수는 뭐 평균의 1.3배라든가, 제가 그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소아과 의사 수가 적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대생의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아과 의사 수는 이미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거는 소아과 의사 수가 아니고 소아과 의사가 소아 진료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역의료가 무너짐에 있어서 저도 일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다 진료하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에 와서 진료하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물론 이제 지역에서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오지 마세요라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알아보고 찾아서 왔어요. 이러면 마치 제가 잘난 것처럼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막 기뻐하며 환자분들을 보곤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 지역 의료가 서서히 망가지는데 일조한 게 아닌가 해서 나도 한몫했구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아기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소아과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과들은 어차피 다 환자예요. 그리고 내가 환자라는 것 때문에 항상 우울해요. 근데 소아과는 뭐 엄마는 우울할 수 있지만 아기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아프지 않으면 깔깔거리고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입원 병실에 한 명씩 보람이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렇더라도 가서 이제 아기 얼굴을 보고 아기랑 조금 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해지는 그 보람이가 있는데요. 그런 보람이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소아과를 말하자면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제외하고 하면서 하게 됐지만 소아과 의사가 된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태어나도 도서관 사서가 아니면 소아과 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과 의사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이제 막 계속 아파가지고 다니던 친구들, 저랑 친해진 친구들이 다 나와서 몇 년 만에 훌쩍 커가지고 왔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 있죠. 그리고 이제 다 키워가지고 성인 선생님께 인계해 드릴 때 그때 이제 충분히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말하자면 저도 같이 키워가지고 보내드릴 때 제가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쓸 때는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이 일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물론 제가 이제 외래 진료를 보고 나면 내가 이제 사람으로서의 일을 했다, 내가 나의 삶이 말하자면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제가 이제 외래를 보고 이제 환자 진료를 보고 할 때이지만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사실은 사직서를 쓸까 말까를 고민하면서였거든요. 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사직서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밤새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다른 재주가 없어서 다른 숭고한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저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사실은 제 꿈이 아니고 언니의 꿈이었는데 따라 의사가 되고 보니까 소아과 의사가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좋아서 콩팥 보는 의사가 됐는데요. 사직서를 이제 쓰자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든 이걸 우리 의료가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건데요. 사직서를 쓴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냐? 아니겠죠. 제 한 사람 사직서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사직서 말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저의 의견을 표출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 사실은 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피해가 덜 가면서 강력한 방법이 사직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건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마치 여러분이 이제 미장원 가서 머리 잘라주시는 분과 여러분은 그 관계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병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봐오던 분이 있고 제가 약 처방을 해드린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과의 관계는 이제 좀 길어진 거긴 하지만 제가 다니는 미장원에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해야죠.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좀 황당했던 거는 의료진 환자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는데 사실은 저희 떠난 전공현 선생님들은 환자를 떠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 환자분들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환자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계를 하고 갔거든요. 그분들은 환자를 떠난 게 아니고 자기보다 더 믿을 만한 의사한테 환자를 맡기고 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직을 하고자 하였을 때는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선배님들은 다들 은퇴하셨고 후배님들께 이분들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 주세요 하고 노트를 남기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어느 병원으로 가실지 선택하시라고 옵션을 밖에 써드리고 선택을 하시면 그 선생님께 편지를 씁니다. 지금처럼 전공의 선생님이 안 계시고는 계속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죠. 저도 당직을 한 5일에 한 번 이렇게 쓰는데요. 당직을 쓰고 나면 다음 날에 일은 하루 종일 그냥 루틴대로 있죠. 생각이 똑바로 되지가 않아요. 약간 기계에다가 무슨 물 한번 붓고 나면 이게 말라야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물 버진 상태에서 그 다음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럼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의료 시스템의 질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OECD 평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OECD 평균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환자분들 지금 엊그제 기사가 암 환자인데 넉 달 후로 외래를 잡아주더라 하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OECD 평균이죠. 그 이대로 가면 OECD 평균으로 아주 쭉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누렸던 세계 탑의 퀄리티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 의사들 되게 실력 좋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니까요. 다른 미국, 유럽 사람들보다 환자를 10배를 보기 때문에 10배의 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국제 임상 시험을 하는데 제 환자가 제일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어떻게 그렇게 환자가 많을 수 있냐. 그런데 이 실력이 지금 이 사태를 지나면서 확 떨어졌고 환자 수도 확 줄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럼 해결이 되면 좋겠는가. 2,000명이 어떤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지금 강남 거리 나가보시면 병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각 병원에서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배곡 주사, 마늘 주사, 태반 주사, 근거도 없는 치료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쓸데없는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미 의사가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먹고 살려고 그런 꼭 필요 없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이천명 받았을 때는 뭐 근거가 있나? 있으면 뭐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너무 많아서 이미 쓸데없는 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줄여야지, 늘린다면 더 쓸데없는 일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AI 때문에.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도 내가 진단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연구들이 다 2000년에 나온 보고서는 그 더 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지금 2024년이거든요. 얼마나 세계가 빨리 바뀌는데요. 예전 결과 가지고 내놓은 그 추계를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